오전 11시 반이었습니다. 최병호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뭔가를 꺼내 먹으려 했는데 2개를 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식빵도 2장, 달걀도 2개,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6달째 냉장고 앞에서도 그 버릇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냥 물 한 잔만 마셨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이 손에 잡혔지만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고 있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인지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병호 씨는 그 소리를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그것도 몰랐습니다. 슬퍼서 운 것도 아니었고 아내가 보고 싶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소리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느닷없이 무게로 내려앉은 겁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고 같이 창밖을 바라보며 저 아이들 좀 봐, 참 좋겠지 하고 말을 건넬 사람, 그 사람이 없다는 것. 그 순간이 그에게는 아내를 잃은 것보다 더 선명한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최병호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대전에서 40년 가까이 고등학교 교사로 살다 정년을 맞이한 분이고 72세의 아내를 먼저 보낸 분입니다. 지금은 79세가 되셨고 오늘 이 자리에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같은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노년의 공허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료함에서 의미로, 두려움에서 고요함으로 그 여정을 걸어가신 한 분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병호 씨는 28살에 교직에 들어섰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 첫 발령지는 충북 외딴 농촌학교였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며 3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그의 아침은 새벽 5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버스를 갈아타고 교실에 도착하면 칠판을 닦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전으로 발령이 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이 생기고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고 부장교사가 되고 세월이 가면서 동료들이 하나씩 교장이 되고 교감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 곁에. 저는 관리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교실에 있는 게 좋았거든요. 수업 준비하고 아이들 글쓰기 보고 시험지 채점하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65세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학교를 나서는데 3학년 학생 하나가 쫓아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대학 가면 꼭 연락드릴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은퇴하면 쉬어야지. 은퇴하면 여행 다녀야지. 은퇴하면 내 시간을 가져야지.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던 자유가 생겼는데 왜인지 우리는 더 불안합니다. 우리가 은퇴 후 겪는 과정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처음 반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도 다녔고 아내와 근교 드라이브를 다니며 찍어두기만 했던 사진들을 앨범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들 집에도 자주 들렀고 손녀가 태어나서 그 아이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건강했고 손녀도 잘 컸고 아들 내외도 별 탈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최병호 씨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는데 오늘 뭘 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랍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니까, 수업이 있으니까, 회의가 있으니까 하루는 늘 이미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을 뜨면 텅 빈 시간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특별히 힘든 일이 없는데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중 많은 분들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있으신가요? 퇴직하고 나서 혹은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혹은 배우자와 생활 리듬이 달라지면서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하루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지는 그 경험,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공허함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 하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노인정신건강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은퇴자 가운데 사회적 역할이 갑자기 사라진 후 첫 2년 안에 무기력감과 의미 상실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무려 67.3%에 달합니다. 3명 중 2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 건강 상태보다 하루의 구조가 사라졌을 때의 심리적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점입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성해도 하루의 이유가 없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최병호 씨도 그걸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첫 번째 대응 방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바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바깥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동창회에 더 자주 나갔습니다. 산악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교사 시절 동료들 모임도 생기면 빠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 부르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이 생기면 이상하게 불안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만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편찮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는데 6개월이 지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2년을 간병했습니다. 그 2년 동안 최병호 씨는 어떤 의미에서 다시 하루가 채워졌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다니고 잠자리를 돌보고 힘들었지만 그는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 감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 남은 것이 냉장고 앞에서 식빵을 2장 꺼내려다 멈추는 72세의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슬프게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최병호 씨가 변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냉장고 앞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던 그 가을에서부터였거든요. 아내를 잃고 나서 처음 몇 달 최병호 씨는 다시 바깥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동창회에 나가고 독서 모임을 2개 신청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달력의 약속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모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외로움이 더 크다는 사실을 2시간 동안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다가 현관 앞에 서면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밖에서 시끄럽게 지내다 들어왔을 때 집이 더 비어 보이는 그 감각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고령층의 외로움과 사회활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사회활동을 늘린 집단이 활동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오히려 외로움의 강도가 높아지는 리바운드 현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60대 이상 참여자 742명을 18개월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바깥에서 시끄럽게 채울수록 안이 더 비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병호 씨도 딱 그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돌아다니다 보니 불면이 생겼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걱정돼서 아버지 좀 쉬세요 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속을 긁었습니다. 나더러 그냥 집안에서 시간이나 때우는 사람처럼 집에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74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오는 법입니다. 동네 우리에게 변화가 오는 장소는 예상치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오늘 도서관이나 한번 가보세요. 책도 읽으시고 하는 말을 그냥 따른 겁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갈 데가 없었고 집에 있으면 TV만 보게 되는 게 스스로도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을 한 권 꺼내 들었는데 솔직히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10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연필로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공책에 가득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뭘 쓰니? 최병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가 쳐다보더니 수줍게 웃으면서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일기예요. 매일 도서관에 왔었어요. 왜 집에서 안 쓰고 도서관에서 써?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에서 쓰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여기 오면 집중이 잘 돼요. 최병호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9살 아이의 말이 어른이 평생 찾던 답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집에서 쓰면 자꾸 딴 생각이 난다. 여기 오면 집중이 잘 된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나를 찾으려 했는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리모컨 들고 아내 생각하면서 모임 다니면서 정작 나 자신과 마주 앉은 적은 없었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최병호 씨는 오랜만에 다른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뭔가가 조금 달라질 것 같은 느낌. 우리의 변화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작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이야기할 때 고독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성격이 다른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연결을 원하는데 연결되지 못할 때 느끼는 감각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다는 결핍의 감각입니다.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 자체입니다. 고독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상태를 우리가 결핍으로 해석할 때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무엇이 됩니다. 우리 삶에 직접 닿는 연구 결과를 하나 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1,
9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혼자 있는 시간의 양 자체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심리적 안정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버려진 상태로 보는 사람과 허락받은 시간으로 보는 사람 사이의 우울 발생률 차이는 무려 2.8배였습니다. 같은 혼자 있는 시간인데 해석이 그것을 감옥으로도 서재로도 만드는 겁니다. 최병호 씨가 74년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것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라고 믿어서였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잘못 살았나 싶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괜히 초라해진다는 그 감각. 이것은 사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늘 역할이 있었고 늘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하나씩 내려놓아지는 시기가 오면 혼자 있다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교사로, 부장으로 살아온 긴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비로소 이름만 남는 시간, 그 이름 앞에 드디어 내가 서는 시간. 우리 주변 어른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 있는 자신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늘 역할 속에 있었고 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비워지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워지고 나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최병호 씨는 도서관에서 아이를 만난 이후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모임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이 생기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그 비어있는 시간에서 달아나는 대신 그냥 그 안에 앉아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끓여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손이 핸드폰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걸 억지로 내려놓고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분의 새 잎사귀, 멀리서 날아온 새의 움직임, 아파트 아래 경비 아저씨가 매일 같은 시간에 청소를 시작한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깨가 뻐근하다, 오늘 기분이 조금 가볍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날씨가 맑다, 이런 아주 작은 것들. 고독은 감각을 되살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소리로만 살아온 사람에게 고독은 내면의 소리를 다시 듣게 해주는 공간이 됩니다. 최병호 씨는 그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는 동안 자신이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익숙해지는 것과 달리 진짜 고요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날카로운 것들이 조금씩 무뎌지는 감각. 그때 처음으로 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숨을 이렇게 얕게 쉬고 있었구나 하고 고독과 친해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비에서 생산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최병호 씨가 고독과 조금 친해졌을 무렵 그에게 또 한 번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오래된 종이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창고 정리를 하다가 나왔다면서요. 열어보니 최병호 씨가 교직 시절 만들었던 수업 자료들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프린트물, 직접 손으로 쓴 판서 메모, 어떤 아이가 써서 제출한 글쓰기 과제 파일, 아마 돌려주려다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다가 최병호 씨는 멈췄습니다. 한 장 한 장 들여다 봤습니다. 자신이 어떤 시간을 살았는지 눈앞에 다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노트를 펼치고 뭔가를 적었습니다. 오늘 날씨, 오늘 먹은 것, 오늘 생각난 것 하나 세 줄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고 문장이 어색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오늘을 적었습니다. 다음 날도 적었습니다. 또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났을 때 노트를 처음부터 읽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감동이 왔습니다. 이게 내 삶이었구나.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의 하루가 되었구나. 사람은 기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간에 떠밀리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시간을 붙들고 다시 보는 사람이 됩니다. 뇌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활동을 통해 출력을 지속하는 사람은 단순히 입력만 받는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더 느리게 쇠퇴한다고요. 국립치매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활동 글쓰기, 악기, 그림, 공예 등을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경도인지 장애 발생률이 34% 낮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최병호 씨에게 일기를 쓰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세 줄. 하지만 그 세 줄이 쌓이면서 그는 스스로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자존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줘야만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언가를 만들어 내셨나요? 작은 문장 하나, 작은 메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의 역사가 됩니다. 어느 봄이었습니다. 최병호 씨가 75이 되던 해였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것이었는데 아내가 떠난 뒤로는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거의 말라 있었습니다. 버려야 하나 생각하면서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아침 코피를 들고 베란다에 나갔다가 그 화분을 보다가 그냥 물을 줬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물을 줬습니다. 3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말라붙은 줄 알았던 줄기 끝에서 초록색 새싹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최병호 씨는 그걸 보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러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왜 우는지 알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 이 새싹은 식물의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작은 돌봄만 있으면 말랐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도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너무 선명하게 왔습니다. 그날 이후 베란다 화분이 5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브, 그 다음엔 작은 고추, 나중엔 상추 몇 포기도 키웠습니다. 상추를 수확해서 이웃에게 드리는 날이 생겼습니다. 아랫집 할머니가 이게 직접 키우신 거예요? 하면서 눈을 크게 뜨던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내 손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경험, 그것이 얼마나 작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최병호 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2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넘어가는 것, 이 2가지가 노년의 하루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최병호 씨가 75이 되면서 아들이 부탁 하나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매일 30분만 밖에 나가 걸으세요. 별것 아닌 부탁이었지만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어디를 가겠다는 목적도 없이 그냥 걷는 것이 왜인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사 시절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학교, 마트, 병원. 걷는다는 건 어딘가를 가는 수단이었지.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았습니다. 10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까 가는 길에는 못 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장 아래 민들레 하나, 경비실 옆 벤치에 앉아있는 어르신 두 분, 저쪽 동 앞에 새로 생긴 벽화.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더 멀리 나갔습니다. 동네 산책로까지. 그 다음 날에는 거기서 조금 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최병호 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잠을 더 잘 자기 시작했고 아침에 눈 뜰 때 예전처럼 바로 오늘 할 일이 없다는 불안감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걸을 것이 있다. 그 작은 생각이 하루를 붙들어주는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걷기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세대 의료진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하루 20분 이상 야외 보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 지수가 평균 41% 낮게 나타났으며 이 효과는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행 중 환경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의식적 걷기가 단순한 보행보다 인지 기능 유지에 1.6배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최병호 씨가 걸으면서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보려 했습니다. 다른 날과 오늘의 다른 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걷기를 생각의 시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화가 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잘 안 한다. 무릎이 아프다. 혼자 밥 먹는 게 갑자기 서럽다. 그런 날에 밖으로 나가 걸으면 이상하게 걸을수록 생각이 흩어졌습니다. 한 발 내디디면 한 가지 생각이 조금 작아지고 두 발 걸으면 또 조금 작아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아까의 그 화가 여전히 있지만 그 크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흐릅니다. 고인 물이 썩듯 몸이 멈추면 생각도 굳습니다. 이제 배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걷기를 시작하고 6개월쯤 됐을 때 최병호 씨는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붓글씨였습니다. 서예, 학교 다닐 때 잠깐 배운 적이 있었지만 교직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서예 강좌 모집 공고가 붙어 있는 걸 우연히 보고 별 생각 없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처음 수업날 붓을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엉망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수강생이 자신보다 훨씬 연세가 많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훨씬 안정적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괜히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잘 쓰려고 하면 늦게 늘어요. 그냥 쓰세요. 천천히. 그냥 쓰세요. 천천히. 그 말이 글씨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최병호 씨는 그날 이후 서예 수업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처음엔 선 긋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붓의 먹을 적당히 먹이는 법, 힘 조절하는 법.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붓 한 획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모든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무릎 아픈 것도, 아들 전화 뜸한 것도, 혼자인 것도,
지금 이 손 하나에만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배우는 것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있게 해준다는 것. 젊을 때의 배움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위해, 취직을 위해, 승진을 위해. 노년의 배움은 다릅니다.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것. 우리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우리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배움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은퇴 이후 새로운 기술 학습을 지속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전반적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8%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배우는 내용의 수준이나 종류가 아니라 뭔가 새롭고 낯선 것에 도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뇌에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서예든 악기든 요리든 외국어든 심지어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이든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잘 못하는 것을 배우는 상태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최병호 씨가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강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글씨가 많이 늘었으니 동네 아이들한테 한번 가르쳐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사실 혼자 하기 벅찬 부분이 있거든요. 최병호 씨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겨우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누굴 가르치냐고요. 그런데 강사가 말했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에 예스라고 했습니다. 이제 최병호 씨를 둘러싼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더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복지관 서예 수업에서 만난 이덕자 씨입니다. 올해 73이고 전주 출신으로 인천에서 오래 사신 분입니다. 가정주부로 평생을 사셨는데 자녀 셋이 모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서 명절 때나 가끔 보는 형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들 바쁜 것이지요. 그런데 이덕자 씨에게 그게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 그 생각이 가장 힘들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권해서였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갔는데 3개월이 지나자 빠지기 싫어졌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갈 곳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난 분들이 이제는 친구가 됐습니다. 지식이나 뭐가 늘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는 자리가 생겼다는 게 좋아요. 최병호 씨도 이덕자 씨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수많은 분들도 그분들이 찾아낸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붓글씨 한 획, 화분 한 포기, 노트 위에 3줄. 그것이 그분들을 다시 살아있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자신을 돌아봐 주십시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만들어 내셨나요? 문장 한 줄이라도, 사진 한 장이라도, 식물 한 포기에 물을 줬다면 그것도 무언가를 살린 겁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베란다에 나가서 바람을 맞으셨다면 그것도 몸을 살린 겁니다. 우리가 입력만 하는 삶에서 출력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하루 한 줄이어도 괜찮습니다. 한 발짝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가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우리의 이 작은 선택들이 노년이 감옥인지 보물 창고인지를 나눕니다. 최병호 씨가 79인 지금 그분의 하루는 어떨까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끓입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을 살핍니다. 지금 베란다에는 화분이 12개 있습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바질, 민트, 이름 모를 꽃들 몇 가지. 겨울에는 대부분 안으로 들여놓고 봄이 오면 다시 내놓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노트를 펼칩니다. 세 주씩 쓰던 일기가 이제는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 날씨, 어제 생각났던 것, 내일 하고 싶은 것 하나, 그것을 씁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쓰는 것이니까요. 9시쯤 되면 동네 산책로로 나갑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나갑니다. 눈이 오면 더 조심해서 나갑니다. 걷다가 아는 분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없으면 혼자 걷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요즘 쓰고 있는 글의 다음 문장이 뭔지, 아까 화분에서 본 잎사귀가 왜 그 색이었는지, 오늘 저녁엔 뭘 먹을지, 오후에는 복지관 서예 수업에 가는 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러 갔는데 이제는 초보자들 곁에서 함께하는 역할이 됐습니다. 누군가 회 끊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옆에 앉아서 같이 해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업 후에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예 오래 하셨어요? 최병호 씨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아니, 나도 얼마 안 됐어. 같이 배우는 거야. 아이가 눈을 크게 뜨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배우고 있어요? 멋있다. 그 말이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멋있다는 말을 자신이 어떤 성과를 냈을 때가 아니라 배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들었을 때 그것이 이상하게 더 좋았다고. 우리 중에 배우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앞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최병호 씨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없고 직함이 없고 월급이 없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 걸어야 할 길이 있고 만들어야 할 것이 있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문을 열고 나갑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서운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그 서운함이 하루를 주도하게 두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 얼마나 강한 말인지 들어보셨나요? 우리 중에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기웁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최병호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만약 7년 전에 나에게 아내를 잃고 냉장고 앞에서 울던 그 72세의 나에게 지금 한마디를 한다면 무엇을 말하겠냐고.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달아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달아나려고 했던 그 에너지를 우리가 그 빈자리 안에 앉아 있는데 써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무섭지만 앉아 있어 봐라.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작게 시작하라고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면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 세 줄이면 된다. 화분 하나면 된다. 걸음 10발짝이면 된다.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꽤 멀리 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세 줄, 화분 하나, 걸음 10발짝.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하면 1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그것이 노년의 보물 창고를 여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독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닙니다. 드디어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70년 넘게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온 분들에게 그 역할이 내려놓아진 뒤 남는 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것이 두렵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앉아 있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대한노인정신건강학회 2023년 연구가 보여주듯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받은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우울 발생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혼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오늘 하루 리모컨만 쥐고 계셨다면 내일은 노트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무엇을 쓰든 괜찮습니다. 날씨 한 줄, 오늘 먹은 것 한 줄,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 한 줄, 그 세 줄이 하루하루 쌓이면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국립치매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꾸준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경도인지 장애 발생률을 34% 낮춥니다. 세 줄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세 번째로 몸을 움직이고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가십시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뭔가를 보려 하십시오. 그리고 뭔가를 배우십시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배운다는 것 자체가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가 밝혔듯 우리가 새로운 기술 학습을 계속할 때 인지 기능 저하를 38% 늦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 하루에는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기둥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매일 커피를 마시며 베란다에 나가는 것, 매일 10발짝을 걷는 것, 이 작은 반복이 흔들리는 날에도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최병호 씨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루틴은 노년의 지팡이입니다. 우리에게 지팡이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지팡이를 스스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노년의 자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당장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가 노트 한 권을 꺼내어 오늘 날짜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가장 좋았던 것 하나, 가장 힘들었던 것 하나를 적으십시오. 딱 2줄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거기에 있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식빵 2장을 꺼내다 멈추던 최병호 씨도 그 작은 시작 하나에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이가 건넨 한마디에서 말랐던 화분에서 올라온 새싹 하나에서 노년은 감옥이 아닙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다만 안에서 스스로 잠가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손을 뻗어 문고리를 돌리십시오. 리모컨 대신 펜을 드십시오. 약속을 기다리는 대신 먼저 신발을 신으십시오. 타인의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최병호 씨의 하루가 여러분의 하루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냉장고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지금 79의 아침을 자신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빈 방이 아니라 보물 창고입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보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노트 한 줄이, 내일 걸음 한 발짝이 그 보물을 하나씩 찾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나눠 주십시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랍니다.